숨은 재미를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올해도 초, 중, 고등학생 모두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단연 1위로 수학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지 그 방법 바로 수다학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도 즐겁고 또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수다학 가족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부가 불안하기도 하고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정확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창의해 나가는 사람을 요리 연구가다. 김희진 선생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좀 주로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저희 동네 그 자주 가는 분의 주인분이 다른 분이 이제 떡볶이집을 인수하셔서 네. 되게 맛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외모 겉모양은 신경을 안 쓰는데 맛은 또 나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움을 하나 잃었어요. 일단 네. 음식은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 그게 입안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음식에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네. 지금 딱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왠지 셰프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그죠? 굉장히 똑똑해지고는 있는데 셰프는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 정말 어느 방송에 뭐 셰프가 안 나오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 연구가. 요리 연구가요? 요리 연구가. 아니 그러면 네, 그 그렇습니다. 요리사하고 연구가하고 많이 다른 건가요? 그거는 네. 저는 몰라요. 전문가 쪽 해가지고. 네네. 영상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아하.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네. 늘 항상 이렇게 차별화된 방송. 남들은 다 셰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요리 연구가를 얘기하는 있어 방송. 보여. 우리는 수다학입니다. 네. 네, 여러분은 수다학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요, 아이들에게 요리와 관련된 직업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요리 연구가가 과연 어떤 직업인지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리 연구가라는 직업 속에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입구에서부터 달콤한 냄새가 코를 사로잡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접시와 도구들을 보니 오늘 소개할 직업, 음식과 관련돼 있을 것 같죠? 어떤 직업 속에서 어떤 수학적 원리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그때 맛있게 음식 볶아지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한 여인.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양향자입니다. 파인드메스에서 소개할 오늘의 직업은 바로 요리 연구가. 선생님, 네. 요리 연구가가 뭐예요? 요리 연구가는 기존에 있는 요리를 습득을 하고 그 습득한 요리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요리를 창의해 나가는 사람을 요리 연구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와 요리사의 차이를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말해 요리사란 요리를 만드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요리 연구가는 메뉴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을 뜻하는 거랍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요리 연구가라는 직업 안에는 어떤 수학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요리 연구가가 요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량과 측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양념 만들기로 예를 들어보면 언제 만들어도 동일한 맛을 내는 양념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측정해야 할 텐데요.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크기를 재는 측정과
부피나 무게를 재는 계량을 바탕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요리 연구가의 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레시피인 것이죠. 요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해야만이 그들이 따라하기가 가장 좋죠.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는 언제나 변함없는 맛을 낼 수 있도록 늘 계량과 측정을 생활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요리 초보자라도 요리 연구가의 레시피대로만 따라만 하면 요리사처럼 근사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시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측정과 계량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고려돼야 하는데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탄생하는 새로운 레시피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학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경우의 수와 확률인데요. 경우의 수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포함한 수이고, 확률은 그 경우의 수 안에서 특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횟수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요리 연구가가 여러 재료를 다양하게 섞어보고 기록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경우의 수.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맛을 찾아내는 것을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맛집의 음식이 늘 한결같은 이유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레시피에 숨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입맛을 책임지는 요리 연구가의 역할이 대단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요리 연구가라서 모든 것이 척척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창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그 표준 레시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적고 합니다. 또 하나, 요리 연구가는 통계에도 능해야 한다는데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입맛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그에 맞는 요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레시피로 한식을 알리는 것도 바로 요리 연구가의 역할. 그리고 그 기초엔 통계라는 수학 원리가 필요한 셈입니다. 요리 연구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리 연구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칼로리 계산인데요. 영양 상태를 고려해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 것도 바로 요리 연구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원래 이렇게 음식 만드실 때 칼로리 다 계산해서 하세요? 네, 계산해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먹게 되면 그게 우리 몸에 그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요리 연구가는 좋은 재료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칼로리 계산으로 불균형한 영양 상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선생님, 칼로리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정확한 칼로리 계산을 위해서 작업실로 이동하는 요리 연구가. 요리 연구가가 열심히 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일일 권장 칼로리. 약간 칼로리를 한 끼 식사에 500~600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식단을 짜야 되는데요. 일단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들, 이런 필수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식단을 짜야만이 건강하게 칼로리 높지 않도록 그렇게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웰빙을 외치는 요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일 권장 칼로리에 맞추어 요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수가 되었는데요. 같은 음식이라도 요리 연구가가 조리하면 다른 이유, 일일 권장 칼로리를 고려해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칼로리표를 참고해 식단을 짜는 것이 간단해 보인다고요? No.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권장 칼로리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 쓰이는 에너지량, 즉 기초대사량이 바로 그 원인이랍니다. 요리 연구가는 기초대사량과 일일 권장 칼로리를 적절히 계산해 맞춤형 식단을 만드는 거죠.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측정과 계량,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등 다양한 수학 원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해야만 맛깔스럽고 균형 잡힌 음식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 안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 잘 발견하셨나요?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다는 편견은 버리고 다양한 직업 속에 재미있는 수학 원리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수학과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직업 속의 수학 원리를 찾는 Find Math. 다음에 또 만나요.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요리 연구가 일단은요, 우리가 흔히 뭐 계량을 하고 또 열량, 칼로리를 좀 이렇게 계산하는 어떤 이런 것만 봐도 수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상 여기 안에서 이제 몸짱하면 우리 민성원 선생님이신데 칼로리 계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칼로리 계산법도 칼로리 계산법이지만 요리와 조리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 그러니까 맛있게 만들고 그 조리라고 하거든요. 조리장.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사람. 요리나 요리 연구로 가면 그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임산부냐, 아니면 어린아이냐, 거기에 따라서 칼로리 계산을 다 새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도 어떤 식감을 줘야 되냐에 따라서도 재료 선별을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는 적게, 단백은 높게, 그다음에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만들 때 그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맛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각적으로도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 이루어지는지를 그거를 방정식 내지는 함수처럼 계산해서 가는 것들이 그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할 때는 수학입니다. 아, 그럼 요리와 조리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야, 얘기를 요리조리 잘하시네요. 아유, 역시 재치 만점이에요. 우리 김민세식 선생님, 사실 이 요리 안에는 뭐 측정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수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리는 비율 아니겠습니까? 뭐 이 재료를 먼저 넣느냐, 혹은 순서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것이고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 교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교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해요. 그런데 어떤 재료들은 그게 순서를 바꿈으로써 이 재료의 맛을 풍미를 낼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요리사는 수학자다라는 표현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은 애를 쓰거든요. 한 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이 해답은 아직 구한 것이 아니다. 네. 수학이 그래서 어느새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요리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연구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를 구한다, 맛을 찾는다, 진리를 찾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아, 네. 실제로 지금 학교 방과후나 여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리 수학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뭐 김 같은 거 접어보고 펼친다던가 그래서 대칭을 공부하다던가 이거를 잘랐을 때 몇 개의 조각이 나온다든지 예측을 하고 애호박이 지금 21cm인데 이거를 3cm로 자르면 몇 조각 몇 개가 남을 것인가 실제로 잘라보는 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열의 익히기라든가 또는 간단한 거는 숟가락으로 설탕 한 스푼, 두 스푼의 양에 따라 맛이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비례식도 구하고 도표도 구하고 적정량도 찾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요리 수학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리와 수학, 그 측정, 특히 계량 같은 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해서 널리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반응도 네. 정말 좋습니다. 수학도 잡고 아이들 요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일석이조네요. 네. 사실 저희가 수다학을 진행하면서 김미진 선생님이 아이들과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조언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맛집에서도 뭐 매운맛, 더 매운맛, 순한 맛 맞아요. 이런 네. 것으로도 소스를 정할 때 계량컵 대신 바가지 같은 데다가 선을 표시해서 그 양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그 맛이 난다고 해요. 또 양 측정하는 게 있잖아요. 뭐요? 이 아이들도 많이 끓여 먹는 라면. 라면. 라면 맞아요. 그 봉지 뒤에 보면 그 레시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라면은 뭐 물을 500cc 넣어라, 어떤 건 550cc 넣어라. 맞아요. 그리고 면을 3분을 삶아라, 맞아요, 2분을 맞아요. 삶아라. 4분을 삶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2스푼은 다 요리 끝나고 넣어라. 뭐 이렇게 레시피가 맞아,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따라하는 것도 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550ml의 물을 넣어라 그러면 일단
이걸 어떡하라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종이컵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 뭐 우유팩 같은 거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아이들한테 참 많이 실생활에서 이 조금이라도 측량하는 거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요? 그러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요리를 잘할까? 전문가 선생님들 어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측정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런 양에 대한 개념이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잘 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요리 관련된 직업을 갖겠다고 했을 때 수학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너는 나중에 그 조그만 그 분식집 조리사밖에 안 된다. 수학을 잘해야 이런 수학적 사고력, 측정이나 아니면 뭐 계량, 함수 이런 네. 개념을 알아야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가 있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그걸 산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가 된다는 거는 매우 레시피가 정밀해야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티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티칭하려면 숫자가 없이는 그 규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노하우를 숫자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계량적인 요리학이 되지 않으면 그 이 아이가 나중에 큰 요리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분자 요리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과학과 접목이 됐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수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학적인 측정을 기본으로 해야 사실은 어떤 특정한 레시피가 생기고 동일한 맛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레시피를 개발하는 요리 연구가들이 엄청난 수학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바로 파인드 매스에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학 고민을 속 시원하게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학생의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아, 원래 중학생이 그 고등학생보다 다루기가 더 힘들어요. 오,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그 어린이 같은 면도 있고 약간 성인 같은 면도 있고 좀 약간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걸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애얼음. 네, 거기다가 오늘의 주인공은요. 정말 호한 마마보다도 무섭다는 중이. 아우. 중이에요, 중이. 어머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지 여러분도 상상해 가실 텐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도 3, 4학년 때부터 수학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수포자, 수학 포기자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 중학교 2학년 때잖아요. 중학교 1학년 수학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게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아마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1학기보다는 2학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학기의 확률과 그리고 도형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네. 도형에서 특히 뭐 닮음이라든지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증명도 나오고 아무래도 논리적인 증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중2 이 학생은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유유히 공부도 잘하고 보기만 해도 똘똘함이 묻어나는 아이인데요. 과연 어떤 아이이고 또 어머님은 이런 아이를 두고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사연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파주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소개하기도 전에 벌써 공부부터 하나요? 연필 잡고 있는 저 손 매무새도 아주 다부집니다. 또 책상도 좀 깨끗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중학교 2학년 이동학 군입니다. 동학이가 학원을 다니다가요. 지금은 끊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방법으로 하고는 있는데 동학이는 학원을 끊는 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 방법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맞는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사실 다른 다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을 그만두고. 집중하는 모습이 멋진 남자. 그런데 여기가 매력의 끝이 아니랍니다. 아니 그냥 좀 모범생 스타일인가 했더니 농구 잘하는데요. 굉장히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면이 있군요. 공부와 운동 모두 바람직하네요. 너무 완벽하면 이거 주변에 친구가 없을 수가 있는데 뭐 하나 좀 이렇게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요. 장래 희망이 농구 관련 직업 종사자라는 동학이. 공부에 매진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랍니다. 너희 갔다 왔어?
되게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굉장히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왔어 하면서 간식 챙겨주시고. 네. 편하게 또 그냥 뭐 화도 안 내고 분위기가 좋아요. 엄마 마트 가서 장 보고 올 테니까 한 일 하고 있어? 응? 준하게 잘 데리고 있어?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아기가 주섬주섬 뭔가를 꺼냅니다. 저게 뭔가요? 스마트폰 아닌가요? 어허. 이제부터 문제가 나오네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나 봐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걸그룹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째 공부할 때보다 더 높은 집중력으로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 동아가 눈 빠지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뮤직비디오 딱 한 편 시청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보다 멈췄다는 거잖아요. 지금. 휴식이 끝난 동아기. 이제 뭘 하려는 걸까요? 아니 보다가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간 거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아니네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거예요. 수학학원을 그만둔 후부터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랍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환경 자체가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인 것 같네요. 자세는 굉장히 바른 자세로 그쵸? 잘하는 것 같은데. 동아기는 과연 인터넷 수학 강의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학원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모르는 걸 바로 궁금할 때 물어봐서 답답하지 않았는데 인강은 좀 그런 게 단점인 것 같고, 하지만 인강은 혼자 공부하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연습하면서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못하니까 좀 재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또 어쨌든 혼자 저렇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게 본인이 혼자 스스로 책상 앞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나면 다시 한번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복습의 개념인데요. 이렇게 예습, 현행, 복습까지 3단계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감도 좀 얻고 그러는 것 같아서 수학이 좀 재미있긴 한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 하면서 더욱 수학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동아기. 본인이 이제 채점을 다 하고요. 공부를 하다 말고 책장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저게 뭘까요? 오답 노트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오답 노트를 또 준비를 하네요. 다 맞는 사람은 쓸 필요 없죠. 아, 오답 노트군요. 문제집을 풀고 나면 꼭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다음 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훑어본답니다. 인터넷 강의, 문제집 풀이, 오답 노트까지 동아기의 수학 공부 언제 끝나는 걸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작팀. 동아은 혹시 몇 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1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인강 선생님들 하는 인강 사이트에서 인강 개념 다시 이해하고 질문하려고요. 이제 모르는 게 생기면은 그 강사님한테 물어보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있나요?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긴 하는데 집에서 스스로 공부할 때 답답한 게 있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어요. 근데 보통 저렇게 짬짬이 남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인터넷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면 딴짓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촬영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딴짓을 안 한다는 거. 학습을 하다 막히는 부분은 인터넷 강의 게시판을 이용해 궁금증을 해결한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 개념도 재학습하고요. 인터넷 강의 활용법, 이 정도면 100점 아닐까요? 엄마는 경시대회 나가고 선행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경시대회 하는 것이 나중에 수학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고등학교 진학에도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학 경시대회도 나가고 약간 선행도 하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원에서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을 많이 기다려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위한 방법을 자꾸 제시하게 됐었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동아기가 학원에서 선행을 하거나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경시대회를 참가해보고 싶다는 동아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작년도 수학 경시대회 문제. 꽤 당황한 모습인데요. 갑자기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긴장될 텐데.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정시 문제면 어렵죠. 갑작스러운 거니까 더 어렵겠죠. 곧 마음을 추스르고 문제에 몰입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잘 풀어내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야말로 이제 평상시 실력이 나오는 걸 텐데. 어머니는 얼마나 두근거리실까요, 지금 마음이. 지켜보던 엄마 다급히 다가옵니다. 다 풀어봤어? 어땠어? 좀 어렵긴 했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채점을 시작하는데 사실 결과보다는 동아기의 소감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일단 네, 좋은데요? 문제 어땠어? 풀어보니까? 좀 어렵긴 했는데 할만은 했고 나중에도 계속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처음 치고는 그래도 동아기가 잘 푸른 것 같아서 동아기 뜻을 좀 받아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참 엄마와 아들이 저 정도 나이 되는 아들이 엄마하고 저렇게 얘기를 조곤조곤 잘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보기가 좋네요.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학습 방법은 올바른 건지 너무나 궁금한 동아기. 전문가 선생님들, 동아기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중학교 2학년 이동학 군을 만나봤습니다. 어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커버려서 순간 당황했어요. 네, 일단 동아기를 본 제 느낌은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 전문가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건강한 청소년. 야,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엄마 없을 때 동영상을 딱 보다가 자기가 공부할 때 같아서 딱 덮고 들어가서 스스로 공부하고 네.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오답 노트 적고 그리고 모르는 점 있으면 Q&A에 또 올리고 이거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참 훌륭한 청소년이다. 저는 일단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그것도 막 그 걸그룹 나오는 동영상을 봤을 때 역시 반전이 있었어. 내가 기대한 대로야 막 이랬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거를 끄고 공부하러 갔을 때 좀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정말 공부하는 모습이 학습 태도도 바르고 저도 정말 인간 공부하는 그게 이 아이는 바른 생활 그 청소년용 권장 비디오로 그렇죠. 홍보해도 될 정도로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돋보였던 점은 아이의 표정이나 말하는 데가 있어서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없어 보여서 이대로만 잘 유지하고 습관을 간직하고 지킨다면 굉장히 우수한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보통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엄마랑 굉장히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거든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들어와? 문 쾅 닫고. 쾅 닫고. 그리고 내 밥에다가 콩 넣지 말라니까. 이런 걸로 싸우는데. 그거는 한 대여섯 살 때나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콩 얘기를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사소한 걸로 싸우면서 사이가 좀 서먹서먹해지는데 네. 굉장히 엄마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서 놀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참 아이하고 관계 설정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동아기에 공부하는 모습 중에서 단연 동아기를 돋보이게 만들었던 건 바로 오답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가 오답 노트 만들길 원하죠. 하지만 만들죠. 그런데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선생님. 근데 정말 동아기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고 있고요. 보통은 오답 노트가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써야 돼 하는데 되게 쓰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오답 노트를 쓸 때는 이렇게 제가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자면 먼저 틀린 문제를 적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모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봐서 이해가 되는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몇 번 틀린 거 이런 문제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1차 문제풀이 확인을 해요.
그리고 정답을 확인해서 채점을 하고 틀렸으면 문제풀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든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해서 그 풀이에 대한 정보를 적고 그다음에 2차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합니다. 네. 혼자 스스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문제풀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답 노트를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일단 조그만 노트에 쓰지 마시고요. 큰 노트에 쓰세요. 네. 큰 노트에 쓰는데 이 노트의 특징은 링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편철이 가능한 링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던 건데 나중에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아는 건 빼버릴 수 있게끔. 왜냐하면 너무 많아도 내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내가 왜 어려웠는지에 대한 그때 느낌을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다 공부를 했더니 그때 몰랐던 게 이걸 하니까 되더라. 네. 이 느낌이 없으면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끝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안 풀렸을 때는 분명히 앞부분에 어떤 개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개념 부분까지 잘라서 붙이든지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가 아니고 약점 보완 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 풀면서 이 문제를 하나 푸는 거에 대한 그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김세희 선생님은 오답 노트에 대한 의견. 학생들이 좀 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오답 노트를 쓰는 방법이 모든 학생들에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래서 좀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썼으면 좋겠고 좀 중하위권 학생들, 중위권에서는 좀 선별해서요. 학생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쓰면 그거 쓰다가 맞아요.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은 개념 이해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특별히 그래 내가 이걸 틀렸지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위권 10% 학생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답 노트를 추천해요. 왜냐면 내가 맞히는 게 있다라는 걸 그치. 확인을 해야. 아니 그리고 아는 거라도 맞추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맞히자라는 마음으로 하위권 10%는 꼭 정답 노트를 만들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리 씨, 네. 오랜만에 우리가 참 마음이 잘 맞네요. 네. 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동학이는요, 일단 외고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민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지 알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검사 또 진행이 맞잖아요. 네, 화면을 보시면 언어성하고 동작성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네요. 그 동작성은 거의 영재 이상의 수준이 돼 있고요. 언어성은 한 평균 정도 돼 있어요. 동작성이 크다는 거는 타고난 건 굉장히 좋은데 네. 훈련은 많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동작성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토막작이나 공통성, 행렬추리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 도형이나 이과 수학을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네. 그런데 약점이 숫자나 어휘 같은 게 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주 어려운 사고력 문제 같은 데서는 다소 고생할 가능성도 있고 숫자가 약하다는 거는 청각적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수업을 들을 때 수업 내용이 다 안 들리거나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인강을 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서 매우 집중해서 필기를 많이 하면서 들으면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좀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집중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대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눈에 잘 띄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매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썩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료 화면만 보면 수학을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한 57%?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네. 게다가 후행도 43%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내진도가 아닌 부분은 더 이해가 안 돼 있고 내진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혹시 동학이가 모집단 아이들이 경기에서 뭐 서울 경기, 전국 단위로 했을 때도 어느 정도인지 내가 수학을 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항상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객관적인 잣대로 아이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세희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나요? 그러니까 30문제 중에 물론 부분 문제가 있는데 한 15개 정도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높지는 않죠. 근데
저는 문제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연산, 아주 쉬운 연산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에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되는 계산. 네. 그런데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을 2개나 틀렸더라고요. 그런 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함수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분수함수였거든요. 그래서 y = x분의 a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건 이제 x값만 대입하면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틀렸을까? 그런데 또 뒤에 문제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어려운 문제는 또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또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애매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중간 정도의 문제는 풀었고 오히려 또 어렵지 않은 문제들, 네. 기본적인 문제를 틀렸다는 건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고 아마도 이 동학이가 기초 력 부분에서 약간은 좀 빈틈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네. 저도 보면은 이 친구는 약점과 강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약한 부분이 겹쳐져서 계속 그 부분만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가 계산지를 보니까 잘 안 써요. 예를 들면 각도 문제 같은 경우는 각도를 각각 표시만 잘해도 뚝뚝뚝 그렇죠.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눈으로 풀다 보니까 틀렸고 또 보조선 같은 것도 이렇게 그으면은 도형을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풀렸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답 노트는 잘 작성을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잘 쓰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려운 응용력 문제는 정말 풀었는데 쉬운 연산 문제나 추론하는 거, 규칙성 찾는 거 굉장히 쉬운 것들인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것들을 틀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실력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심화 문제, 뭐 어려운 문제를 잘 풀면 내 아이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꼭 점검하라고 하셨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인터넷 강의를 듣고 집안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본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학원에 가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좀 답답하다는 것과 친구들이 없어서 좀 심심하다 이런 그건 엄마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터넷 강의 말고도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 개인 방송 중에 한때 인기가 있었던 게 그 먹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를 막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 댓글도 달아주고 하잖아요. 이 친구는 최초로 풀빵. 문제를 푸는 방이에요. 그래서 풀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한다, 뭐 한다 댓글도 달아주고 또 그걸 아는 사람은 또 난 이렇게 풀었어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면 네. 오히려 이렇게 뭐 그 소통도 하고 심심하지도 않고 좋지 않을까. 차라리 친구들 만나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그거를 뭐 풀빵까지 해가면서 하겠어요. 풀빵을 해야지 그 별풍선이 날라와요. 별풍선이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풀빵 본인이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별 보내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전화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그 대학생 언니나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네. 그거를 확인받고 통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든지 아니면은 즉석에서 풀어서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공부법이 조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다른 데 가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애들이 만족해 하거든요. 네. 또는 이 영재원에서 응용이 된 건데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또래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서 모여서 수학적인 토론도 하고 문제도 같이 풀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활동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혹은 궁금한 점을 뭐 바로 해결할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점들이 항상 약점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문제 해결을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인데 항상 뭐 남에게 의존해서 그걸 해결한다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의 힘이 그렇게 빨리빨리 커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덜더라도 혼자서 고민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스스로 생각한 사고력이 크게 되고 문제 해결력이 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힘이 절대적으로 발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의 문제들은 그렇게 단시간에 풀리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로서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쁘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4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민서 선생님. 사실 저는 집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학교 야자에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독서실 가서 공부했는데 그 이유는 제 방이 독서실보다 아니면 학교 교실보다 열악해서가 아니었고요.
혼자 있다 보면 잠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공부 환경은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불편하더라도 집을 좀 떠나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엄마한테는 불안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애가 집에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왜? 내 눈앞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불안하지 하지만 않죠. 제가 상담할 때든 아니면 많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왜 그 좋은 집의 환경을 놔두고 그 열악한 독서실에서 덜덜 떨면서 공부할까? 라고 생각하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동아기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복합적인 솔루션을 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동아기는 그래서 학원을 다시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라는 것과 수학 경시에 대해서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거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쪽이시고 얘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쪽인데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 될지 선생님들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는 아주 소수의 아이들한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혼자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동아기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하면서도 인터넷 강의를 매우 잘 이용하니 얘한테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그 혼자 공부한 시간 이외에 복습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든 아니면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지구력 측면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경시나 선행에 대해서 그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년시마 한 학기 정도 앞서 놓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 경시나 네.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올 정도의 그 심화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수학과 다른 과목의 균형을 맞춰가는 게 나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다시 중고등학생이 된다면 저는 인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그 학습 방법이 맞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학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학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스스로 공부할 때가 된다면 뭐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스스로 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시대 측면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책을 사다가 혼자 스스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먼저 해보는 거죠. 꼭 학원을 가야지 경시대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취미처럼 뭐 농구하는 것처럼 관심이 간다면 책을 한번 뒤적거려 보고 풀 수 있는 거 공부해 보고 하다가 그래? 좀 더 공부해 볼까? 그러면 그때 필요해서 학원을 갔다면 그때 아마 이렇게 들리는 말들이 훨씬 더 습득력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전제는 사실은 현행 공부가 제대로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아주 잘 하고 있고 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잘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하고 있다는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다학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중학교 2학년 동아기를 위한 결정적 한방 함께 들어보죠. 제 결정적 한방은 해설지입니다. 지금 동아기 너무 잘하고 있고요. 모르는 것에 대한 피드백만 잘 된다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혼자 스스로 해설지를 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더 말할 수 없는 수학 학습이 될 것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객관적 시각입니다. 현재 모집단에서는 굉장히 우수할지 모르겠지만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는 모집단에서는 얼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몰라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쉽거나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가능성입니다. 동아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현실로 이루려면 거기에 특별한 노력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뭔가 좀 뼈 있는 말들을 다 해주셨어요. 칭찬을 가장한 뼈 있는 말들이었는데요. 우리 김일희 씨는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니 이게 뭐예요? 마이클 조던. 농구 황제. 보니까 우리 동아기가 농구를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클 조던의 그 레전드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그 마이클 조던이 이 자유투도요 눈을 감고 쏠 정도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천재인 줄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가장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연습하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아기도 마이클 조던처럼 혼자서 남들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더 노력하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 결정적 한 방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이었습니다. 이거 설마 네. 작가분이 해주신 거죠? 아니죠. 제가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다 해오셨습니다. 아유,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기본을 좀 탄탄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환한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동화기처럼 환한 미래를 만날 것인지 아니면 화가 난 미래를 만날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 환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화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학생, 거기다가 자기의 지금 공부를 아주 꾸준히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정말 누구나 다 중학교 한참 어렵다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또 응원이 참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말 공부에 관련돼서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기인 만큼 더욱더 많은 정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수학은 다음 주 더욱더 재미나고 더욱더 흥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